회장님, 오늘은 우리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금 부회장님을 모시고 글로벌 공급 재평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이라고 주제로 강의를 듣겠습니다. 실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미국 안 오셨죠, 그죠? 계시면 실제 같이 하셨다가 우리 좀 전기차 배터리가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우리 박태성 부회장님이 중간에 가셨다가 우리 이 강의 때 일찍 오셨대. 보통이 거짓말이 있는데도 강의를 쓰겠습니다. 이를 몇번 하는데 혹시 잘리시면 우리 동일한테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태성 부회장님은 굉장히 와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좀 일을 한 일이 있어가지고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보면 예, 우리 저도 이제 공무원하고 일을 많이 해보는데 진짜 그게 상 보면 진짜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누가 유능한 공무원이 그냥 우리 박대성 회장님 막 개인적으로 막 일도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뭔가 국가에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는데 좀 타고나던 느낌입니다. 제가 그때 뭐 이렇게 강의 때 그때 진행부였죠, 그죠? 진행부 있을 때 전자상거래를 총괄했어요. 실무 담당으로서. 그때 저도 어떻게 많이 만나고 도움도 많이 받고 역으로 또 괴로움도 많이 당하고 좀 그랬는데 정말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이 돼가지고 참 사람이 인연이 계속 지속된다는 걸 참 힘든데 살아가면서 그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느끼는 그때 이렇게 만났던 좋은 경험들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박태성 선생님은 서울분이에 보면, 서울보다 문일보다 여기 조각들 맞습니까? 또 부산 근교고등학교 나왔는데 조각이 아니다. 서울대 경제학사고, 경제학 행정대학원도 나오시고, 너 미국 갔다 오신 몰랐네? 미국 오리건 경제학 석사 하시는 우리 김용진 대표님도 국장님과 서울대 출신 한 후배일 겁니다. 국정여고 행시 35회 90년도 제가 해가지고 옛날 상공부였죠, 그죠? 상공부에 행정사무관 하시고 지식경제부의 중국협력기획단장 많이 들어가시고 배수부도 계셨어요. 민재기획과장. 그 다음에 중국 말레이시아의 한국대사관의 상무관도 계셨고 주로 이제 활동부대 산업부의 생성 정책 총괄과장,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단장, 지역경제총괄과장, 반도체 디스플레이 과장, 그다음에 산업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정책과 산업정책과 감사가 이때부터 이제 무역투자실장 1급이죠요. 시험과 2020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매김하셨고 3월달부터 또 한국 배터리 산업협회 상무부의장. 아마 지금 배터리 이렇게 보면 우리 2차 전직이죠. 전기차는 선되고 있고 하나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무역 전쟁에서 큰 핵심 분야가 아마죠. 회의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내가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그런 주제로 관련이 때렸습니다만 무역이라든가 또 실제적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보셨고 그런 아마 해안이 굉장히 뛰어났을 거예요. 아마 강의 준비하는데 고생하셨을 까 생각되지만 조금은 약간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시면 이런 강의 경험이 조금은 제가 좀 적당히 말씀하시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은지 잘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의 들으시고 또 하나 여기 좋은 기회가 되면 또 우리가 또 이런 앞배이라든가 소재 쪽이나 이런 쪽에 같이 또 협력할 기회가 생길 수 있을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의원님 강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면 되나요? 네, 여기 가운데서 포인트 하셔도 되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서 하면 되죠. 여기에서 편한 것 같아. 이걸 좀 이쪽으로 옮길 수 있나요?
이게 수행이야. 약간 좀 맥시멈하게. 저쪽 분들 따라 볼 수 있겠네. 핸드폰은 여기다 놓고.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이제 소개받은 한국 배터리 산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있는 박태성입니다. 우리 정석찬 교수님하고 있는 20년이 좀 넘네요, 그죠? 네, 오랜 기간이 됐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돼가지고 감사드리고 또 이런 소중한 자리에 또 이렇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의 시간을 이제 나눌 수 있게 돼가지고 굉장히 또한 기쁘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맡고 있는 배터리 산업협회는 좀 전에 우리 교수님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장 핫한 분야이기도 하죠. 가장 대표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제일 핫해요. 좀 전에 인사를 나눴는데 보니까 이제 한국투자증권에 계시는 분께서도 말씀하셨던 걸 기억납니다. 나는 채권을 맡아가지고 증권 쪽은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몇 개씩 뛰어오르고 해가지고 너무 과열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 섞인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배터리 쪽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국제 관계에 있어서 지금 미중 전략 경쟁 중에 있어서 가장 반도체와 함께 가장 중요한 그런 산업 분야이기도 하지요. 특히 미국이 배터리 분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배터리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사회 그리고 또 모빌리티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핵심 산업 인프라로 보고 있는데 불행히도 미국이나 EU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산업에 대한 기반이 굉장히 취약한 데 비해서 중국에 있어서의 그런 배터리 산업 기술은 비약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경제 안보 차원에서 이 배터리 분야를 좀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적인 주목을 좀 받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 보면 배터리는 반도체를 잇는 그런 제2의 반도체가 아니냐 하는 그런 관심과 기대를 갖고서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정 교수님께서 소개하신 바와 같이 저는 직전에는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를 한 2년 반 정도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를 대사는 외교분들이 하시는 분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산업부에서 대사 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긴 한데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에서 가장 큰 나라거든요. 그리고 또 외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고 왜 외교적으로 중요한가 하면 인도네시아가 인구 대국, 인구가 세계 4위입니다. 그리고 자원 대국, 아까 소개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니켈 자원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는 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자원 부피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니켈, 석탄, 그 다음에 구리, 고무, 그 다음에 팜오일, 엄청나게 많은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또 인도네시아 자체가 또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 강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냉전 시절에
비동맹 노선을 이제 이끌었던 이제 리더 국가 중에 이제 하나이었고, 그래 혹시 뭐 반둥 선언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미소 냉전 당시에 이제 중립을 표명했던 동남아와 그다음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반둥 선언을 이제 발표 이제 할 때 그때 그 선언을 이끌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동남아 국가들이 아세안이라는 것을 이제 결성을 했잖아요. 그 아세안을 이제 사무국이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세안 외교에 있어서 이제 중심 역할들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서 전략 경쟁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 편을 이제 끌어들이는 그 노력들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동남아에서 균형 외교를 이제 표방하고 이제 있는 이제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제 미중의 구애 활동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나라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몇 되지 않는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인도네시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외교관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경제 전문가가 갔던 이유는 뭔가 하면은 제가 가던 그 당시에 우리 기업들에게 투자 진출이 굉장히 이제 두드러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현대자동차가 거기에 이제 전기차와 자동차 투자를 이제 단행을 했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일본 자동차 업계가 자동차 시장의 97%를 장악을 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이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자동차 업체가 이제 진출을 해서 자리를 잡는 게 굉장히 녹록지 이제 않은 상황이었던 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롯데케미칼이 한 이제 40억 불에 달하는 석유화학 플랜트 투자를 이제 결정했던 그런 시기이고, 세 번째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배터리 쪽들 투자 협력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던 상황이라서 그래서 외교 전문가보다는 경제 전문가를 이제 내주겠다 해서 제가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왔습니다. 제 커리어는 정유선이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을 텐데 제가 주로 했던 업무가 여기 공급망과 관련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무역 통상, 그다음 산업 정책, 공급망 관련되는 부분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대사로 가기 직전에 무역산업부에서 무역투자 실장을 했는데 그때 했던 이제 업무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일본과 이제 수출 규제에 대한 이제 국제 대응을 이제 제가 이제 무역투자 실장으로 담당을 했었고, 그 당시에 매스컴에도 많이 이제 얼굴을 들이밀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제 어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이제 그 수출 규제를 이제 해제하고 한국을 다시 화이트 리스트 국가로 복귀한다는 결정을 발표한 바가 있죠. 2000때 발표한 게 2019년 7월 1일 날 이제 그거 발표됐으니까 지금 몇 년 만에 복귀가 되는 거죠? 20, 21, 22, 23, 3년 만에 복귀가 되는 거네요. 한일 관계는 여태까지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많은 갈등들이 있었지만 경제 분야 쪽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협력을 했었는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런 이제 무역 조치를 이제 한 것은 역사적으로 처음 이제 있는 일들이고 그 이슈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런 공급망과 관련되는 것이고 경제 안보와 관련되는 그런 이제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부산과 인연이 많은 편이에요. 제가 그 무역투자 실장할 때
그때 지금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가 그냥 2030 부산 엑스포 유치가 지금 부산의 가장 중요한 해안이잖아요. 그 당시 이제 부산 엑스포를 이제 정부 국가 사업으로 이제 결정을 할 때 제가 담당했던 이제 1급이고요. 그리고 그 부산 엑스포 유치 방안에 대해 가지고 국무회의에 두 번 이제 그 보고를 이제 한 바가 있고, 네, 그 건으로 제가 부산 엑스포관으로만 해가지고 여기 네 차례 내려와가지고 부산 북한 쪽 다 둘러보고 그다음에 부산시 쪽하고 협의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부산 2030 부산 엑스포 추진단을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장 조직으로 처음 이제 만들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인도네시아로 넘어간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대한 이제 느낌이 좀 이제 남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해양수산부 과장으로 3년 가 있었는데 그때 했던 업무가 부산 신항 이제 프로젝트였어요. 그 당시 이제 부산 신항 건설되기 전에 그때 이제 민자 사업으로 이제 첫 번째로 시작이 됐고 그 이제 민자 프로젝트의 협상을 담당을 해서 그래가지고 협약을 성공적으로 이제 이끌었고 그게 계기가 돼서 지금 이제 부산 신항이 좀 이제 가동되고 이제 있기 때문에 참 부산 신항을 볼 때마다 저는 늘 새로운 감회를 느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산업부에서 그 당시는 지식경쟁이죠. 그래서 그때 지역경제 총괄과장을 맡아서 각 시도에 있는 지역산업 육성 업무를 담당을 했었고 그때 이제 부산 쪽에 있어서의 지역산업인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IT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이라든지 조선 기자재 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인연들이 좀 있고 해서 부산에 올 때마다 항상 제2의 고향 같은 그런 느낌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토요일 날 많은 기업인들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이게 이제 강의를 듣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도 뭐 많이 경험했는데 토요일은 집에서 쉬거나 아니면 놀러 가고 싶지 이렇게 뭐 공부하고 싶은데 이게 별로 안 되는데 와 계시는 분들 보니까 굉장히 자세한 종용심이 좀 많이 듭니다. 기중한 시간들을 제가 이제 잘 이렇게 이제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별로 실력이 없어가지고 걱정도 좀 많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정미수님께서 지금 이제 강연을 요청을 해가지고 좀 수락을 했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어떤 분야로 해야 되느냐 이제 했는데 근데 제가 하기로 이제 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뭐 정교수님 한 20년 이상이라는 그런 관계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3년 만에 다시 부산을 또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부산 엑스포 이제 분위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좀 느껴보기도 싶고 그래가지고 제가 해보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강연 제목은 뭐 제가 제일 뭐 잘 아는 분야가 이제 공군과 관련되는 부분이어서 여기를 정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재미가 없고 또 굉장히 또 전문적이고 기술적이어가지고 과연 어느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좀 걱정들을 좀 이제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보면 이제 국제 관계에서 가장 현안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우리 기업 관점에서 봤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이제 분야이기도 하고 중소기업 활동에서 향후에 미치는 그 영향이 매우 신대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자 제가 좀 쉽게 재미있게 사례를 중심으로 가지고 그리고 저희 경험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것은 이제 공급망이란 도대체 이제 뭐고,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왜 재편이 되고 있는지 그 배경, 그리고 이제 미국, 중국, EU 이런 나라에서 도대체 어떤 이제 전략을 이렇게 갖고서 지금 끌고 가고 있는지, 그리고 좀 사례로는 제가 속해 있는 이제 배터리 산업이 그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분야거든요. 반도체와 배터리 두 개가 가장 중요한 분야인데, 제가 속해 있는 배터리 분야 쪽을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그럼 앞으로 그럼 우리 정부나 기업들이 뭘 해야 되는지 하는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공급망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무 좀 이제 어렵죠, 그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적어 넘어보면 이제 이게 공급 업체에게 기업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동시키는 데 관련된 조직 인력 기술 활동 정보 및 자원 시스템이다. 이게 에이텍 이슈 페이퍼에 나와 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이건 뭐 기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뭐 결코 어려운 그런 이제 사항은 아닙니다. 뭐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보면 이제 공급 관계고 그 다음에 B2B에 관련되는 사항이거든요. 시장이 있으면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있는 거고 그러면 최종 공급자가 있으면 최종 공급자의 후방에서 이제 협력 관계에 있는 협력 네트워크가 이제 공급망이라 우리가 이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 같은 경우에서 휴대폰의 부품이 한 7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 700개의 부품들을 이제 결국에는 뭐 삼성전자 또는 뭐 애플 하고 협력 업체에 관한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것이죠.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이 한 3만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내연 자동차 부품의 한 3분의 1 수준이 한 10,000개 정도 돼요. 그런데 공급망이 각 이제 산업별로 해가지고 각각 다른 형태를 가질 수밖에 이제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이 티어 1서부터 티어 1, 티어 2, 티어 3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형태로 이제 다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때로는 그것이 보면 일선형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선형 그 다음에 네트워크형 다양한 형태로 공급망들이 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공급망의 유형은 이제 기업이 결국에는 기업의 경쟁력을 가장 좋게 하는 형태로 이제 가져가는 기업의 고유한 그런 전략이라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업의 영역이고 이게 정책의 영역이라든지 전략의 영역, 국가 전략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던 그런 것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제 관계, 국제 정치, 그 다음에 정부의 주요 정책의 영역으로 지금 이제 오고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이제 공급망을 이제 가져가는 데 있어서 뭐 제일 중요한 건 기업하시는 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가격, 그 다음에 품질, 그 다음에 적기 공급, 딜리버리 이 세 가지 요소 아니겠습니까? 이에 있어서 서플라이어가 자기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하느냐가 결국에 대해서 밴더가 되든지 서플라이어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공급망의 이제 협력의 체제의 이론이 된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와 같은 부분들은 결국에는 권력 관계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우리 보통 탑을 관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탑을 관계로 이야기할 때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늘 가린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죠. 같은 경우는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가
가베이지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보면 반도체 장비 업체에는 ASMR 같은 경우에 보면 반도체 생산에 들어간 핵심 장비가 있어요. 그게 이제 노광 장비라고 하는 것인데 그 장비가 없이는 반도체 투자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거는 전 세계 유일하게 한 기업만 이제 만들어내는 거고, 그럼 그 업체는 최종 제품을 만들지 않고 부품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가베이치에 있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와 같은 형태로 이제 공급망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하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급망의 협력이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보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보면 현대 자동차와 협력업체 간에 있어서 보면 그거는 수직적 계열 관계로 많이 되어 있고 현대 자동차가 주는 그런 이제 지침에 따라서 생산을 하는 그런 관계도 이제 있을 수 있죠. 그다음 또 방법은 OEM 방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주문자가 설계 돈을 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런 이제 공급망 체계도 있을 수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공급망은 주로 이제 신발이라든지 의류 쪽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그거가 더 발전되면 ODM 방식도 있죠, 그죠? ODM 방식 같은 경우는 보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 제조자 개발 방식 이렇게 불러주는데 보통 이제 ODM이라고 그러죠. 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 화장품, 의약품 최근에는 바이오 이런 데서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제 한국 콜마라든지 이런 이제 그 다음에 코스맥스라든지 이런 데서 제품을 이제 의뢰하면 그러면 그 제품을 만들어 올려주면 그러면 이제 화장품 회사 같은 데서 자기 브랜드를 갖고서 패키징을 해서 제품을 파는 그런 이제 공급망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하죠. 또 최근에는 의약품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그 같은 역할들을 수행하듯이 굉장히 뭐 다양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여기 있는 이제 우리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는 말도 또 많이 밸류 체인이라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급망하고 이제 밸류 체인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이제 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통상서로 이제 같이 씁니다, 같은 뜻으로. 근데 엄밀하게 보면 개념적으로는 좀 분류가 좀 이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밸류 체인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가치 창출 관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기업 전략, 경영 전략 중에서 저부가가치에서 고부가가치로 그리고 이제 가는 이제 전략인 것이고 저부가가치는 이제 아웃소싱 주고 그리고 이제 핵심 역량을 고부가가치에 이제 중점을 두는 그와 같은 이제 기업 전략인 것이고요. 공급망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그런 밸류 게임 자체가 빠져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또 공급망 내에서 보면 밸류 체인 상으로는 굉장히 낮은 단계에 있지만 그것이 빠지면 이제 생산의 체계를 가져올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기업의 그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국가의 지정학적인 위험 때문에 기업의 생산과 기업의 경영에 차질을 빚고 그것이 경제 전체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밸류의 관점이 아닌 공급망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이제 사안들을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날 이야기하는 그런 경제 안보와 관련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원인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이 공급망 부분에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계화의 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통상 여기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은 한 30년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국제 분업 체계가 이루어져서 한 나라 안에서 모든 것을 만드는 경우가 없어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을 다각화시킴으로 인해서 기업에 있어서의 코스트를 가장 낮게 가져가고 기업의 경영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30년 동안 국제 분업을 이제 다각화시켜 왔고 결국 지금 다계화되어 있고 현재 굉장히 복잡한 대로 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기업조차도 CEO가 자기 회사에 있는 그 이제 공급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정도의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하지만 여기 세계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뭔가 하는 것은 결국에는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코스트를 어떻게 가장 낮추고 효율화시키고 최적화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그 어떤 지역을 선택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경제를 발전시켜 왔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미소 냉전이 종식됐다는 점이죠. 두 번째 부분은 거기에 따라 미국 중심의 그런 이제 단일 세계 체제가 확립이 되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WTO라고 하는 그런 국제 통상 질서 그리고 FTA의 확산이라고 하는 국제 통상 규범이 자리를 잡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공급망을 관리하려고 하면 IT 기술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IT 기술과 디지털 기술이 그다음 인에블러로 해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글로벌 이제 공급망이 이제 구축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게 개별 기업의 경쟁력이 아니라 결국에는 공급망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공급망 경쟁력 시대로 이미 지금 우리는 들어와 이제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거기 중소기업들도 이제 보면 그런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이 돼서 일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작품의 이제 상황이었고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하고 배웠고 경험했던 그런 세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하면 이제는 세계화는 끝났다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is over.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가장 유명한 세계화의 신봉론자는 세계는 평평하다 하는 유명한 책을 지은 뉴욕 타임즈의 컬럼니스트가 있습니다. 토마스 프리드만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야기했어요. 세계는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 이제 그 안에서 가장 최적의 로케이션을 찾아서 기업이 선택하는 세상이 되었고 국가는 중요하지 않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논리를 받아서 하나의 세계 포럼을 구성한 데가 어디입니까? 그게 다보스 포럼이에요. 그런데 다보스 포럼에서 작년에 세계화의 종말에 대한 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토의가 이루어집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거기서 그리고 또 이제 CNN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냐면 다보스의 세계화 시대는 끝났다. 라고 이제 보도를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왜 발생을 했느냐 하는 제가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미중 전략 경쟁과 그 다음에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그런 글로벌 팬데믹이 이제 있었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우리가 직접 겪으면서, 그래서 이제 세계화가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형태로는 더 이상 이제 진전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들을 다들 이제 목도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가 하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있어요. 블랙 락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거기 CEO인 레리 핑크가 단언을 했어요. 금융 쪽에서 이미 우리가 알던 세계화는 끝났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그 고객들한테 이메일을 보낸 것이 엄청나게 화제가 된 바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대만의 TSMC 창업자인 모리스 챙도 반도체에서의 세계화는 끝났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고,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뭐 조셉 나이 교수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하버드 석자 교수이시죠. 그 다음에 또 하버드 대학의 케네디 스쿨에 있는 제프리 프랭클 같은 분들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는 계속적으로 진전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화의 최대 수혜자 아닙니까? 우리 같은 경우.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변화는 우리한테 굉장히 큰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고, 가장 그 변화의 단적인 예를 우리가 대중관계에서 볼 수 있지 않아요? 중국은 우리 수출의 25%, 최대 기업 국가고 투자 국가고, 그런데 최근에 있어서 뭐 수출 뭐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되면서 우리나라 무역 적자의 주요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스 이후에 있어서 롯데, 뭐 현대차, 철수하기도 하고 문 닫기도 사업을 줄이기도 하고, 뭐 배터리 같은 경우도 뭐 중국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배터리는 하나도 채택이 되지 않고 뭐 이런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뭐 반도체가 대중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탈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그런 현안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근데 지금은 가치 공유 국가와의 그런 공급망을 지금 새롭게 형성을 하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 IMF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고상한 이야기예요. 지경학적 분절의 시대에 우리가 있다. 말이 좀 어렵죠? 지오 이코노믹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에는 이렇게 아까도 이야기했던 세계가 평평하게 하나였는데 이제 이게 파편화되어서 단절되어 있고, 그 단절된 것은 이제 가치 공유 국가라고 하는 그런 지경학적인 형태로 그룹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급망의 형성을 해야 되는 시대에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론이 많이 나오는 게 뭐 리쇼링, 그다음에 온쇼링, 또 프렌드 쇼링, 뭐 니어 쇼링,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그 리쇼링이라는 말은 이제 중국이 갖던 것을 다시 한국으로 들인다. 뭐 이런 이야기고, 이 말을 누가 주장을 했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해서 대통령이 당선됐죠. 그래가지고 미국의 그 러스트벨트에
중국으로 갔던 기업들을 다시 불러드리겠다 했는데, 최근에는 그게 아니고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미국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미국이다 그걸 배터리 공장을 갖다 놓겠다. 그게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고 외국 기업이 좋다. 그래서 온쇼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니어쇼링이라는 것은 너무 불안하다. 그러니까 미국 주변에 이제 공급망을 갖춰 놓겠다. 그래가지고 멕시코, 그 다음에 캐나다에 이제 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게 니어쇼링이고, 그 다음에 프렌드 쇼링이라는 것은 그건 이제 FTA 체결 국가, 여기 말씀드린 가치 공유 국가하고 이제 해서 공급망을 좀 구축하는 형태로 가져가겠다. 뭐 이제 이런 이제 형태의 용어들이 새롭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공급망 재편이 일어나는지 그 요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고, 저걸 알아야 뭐 내가 살듯이 이와 같은 국제 흐름에 정통을 해야지 거기서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이게 재편되는 그 원인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 다 잘 아시듯이 미중 전략 경쟁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그림이 너무 이제 복잡하고 좀 어려운데, 또 이 부분을 조금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중국이 이제 개혁 개방을 70년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2000년도에 WTO에 가입을 하고, 그리고 2007년, 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계기로 해서 G2로 올라섭니다. 그렇게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미국과 한국,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국이 협조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를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 불기가 일어나는 거죠. 직지로 부상되고 난 이후에 중국 불기가 일어나고, 그 중국 불기를 누가 이끌었냐면 시진핑 주석이 이끌었죠. 지금 지난 10년간의 기간 동안에 그걸 이끌었고, 그다음 3년이면 성공을 해서 앞으로 5년을 더 이제 끌고 이제 갈 것입니다. 그때 있어서 중국이 채택한 주요 국제 전략을 보면 뭐 1대1로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동남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쪽에 있어서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인프라들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이제 못하는 것들을 이제 피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상 세력을 확충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역이 어디죠? 남중국해 쪽에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동남아 국가들과 군사적 긴장 관계를 하는데, 근데 그 목표는 사실은 보면 미국의 해군력과 대항하기 위한 그런 군사 전략인 것이죠.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해상을 지배해야지 됩니다. 해상을 지배하게 되면, 그러면 자원과 그 다음에 상품 수송에 대한 물류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돈이죠. 달러화에 대한 이제 국제 통화지에 대한 도전이 이루어집니다. 위안화 결제 비중이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고, 지금 원유 거래를 사우디하고 달러로 하는 게 아니라 위안화로 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게 기술 경쟁이죠. 과거에 기술을 훔쳐서 그 기술력이 없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새로운 기술 분야, 다시 말씀드리면 슈퍼컴퓨터,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그 다음에 양자, 5G,
어느 하나 지금 이제 뭐 미국하고 뒤처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거기다 더 큰 건 대만을 군사적으로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최근 1, 2년 내에 한국에서는 알려져 있었지만 제가 인도네시아 대사로 근무할 때 그때 동남아에서조차도 이 사안에 대한 심각하게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움직임은 과거서도 굉장히 오래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중국의 불기에 대한 리액션이 지금 보면 미중 전략 경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있어서 그럼 미국의 대중 전략이 도대체 뭐냐 하는 부분들인데, 또는 뭐 그간의 오바마 행정부까지는 대중관계는 뭐 협력과 경쟁을 같이 하는 그런 이제 관계 협력을 중시하는 그런 관계였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이제 중국과 갈등하고 충돌하는 그런 이제 시기로 이제 넘어섰죠. 그때 뭐 중국에 대해 엄청나게 공급 관세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성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조금 좀 완력을 쓰는 방식이었고, 중국은 지혜로웠고, 그리고 또 트럼프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 기업, 다시 말씀드리면 뭐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다 거기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관세를 올렸지만 이제 효과는 잘 나오진 않는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좀 더 이제 대중 전략이 정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쉽게 설명하면 과거는 이제 체스 방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체스 게임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바둑 게임을 하듯이 굉장히 정교하게 포석을 두고 그 다음에 중국을 둘러싸고 포위를 하고, 때로는 뭐 사격 작전을 쓰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중국을 과학기술 수업에서 한 분야 쪽에 있어가지고 옥죄에 들어가는 그런 전략들을 좀 구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관계에 있어서 지금 보면 대표적으로 나온 게 이제 인도 태평양 이제 구상이라는 게 발표가 됐죠. 거기 우리도 좀 들어가서 이제 하고 이제 멤버가 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여러분 아는 게 쿼드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거기는 인도와 그 다음에 일본이 이제 들어와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오커스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그건 영국과 호주가 들어와서 이제 이루어지고 이렇게 새로운 이제 협력 관계를 하면서 중국을 포위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이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제 경제 안보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 이제 경제 안보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이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거죠, 그죠? 다시 말해 경제 이슈를 이제는 정치적 아젠다로 지금 가져왔고, 그래서 경제를 어떤 이제 정치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제 활용을 이제 하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시대에 지금 우리가 들어서고 있는 거죠. 세계화 시대에서는 정치와 경제가 분리된 정경분리의 시대라고 한다면, 지금의 시대는 지금 정치와 경제가 지금 통합돼서 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미국이 취하는 액션들이 뭡니까? 첫 번째 보면 이제 수출 통제로 해서 IT 기업에 대한 통제가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GT, 하웨이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우려 거래자라고 지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 어떤 나라들도 이제 미국이 중국의 IT 기업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미국과 거래할 수 없도록 그렇게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하웨이가 심각한 타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웨이가 기본적으로 보면 5G에서 가장 앞선 기업이거든요.
네, 지금 더 이상 5G 쪽에서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하고 있는 게 반도체 수출 통제죠. 지금 반도체 수출 통제로서 제일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우리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닙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 지금 있고, 이 하이닉스의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 반도체 수출 통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국의 반도체 기업 어디를 인수했죠? 인텔을 인수했어요. 인텔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치프를 이용하는 회사 아니에요? 인텔 인사이드 우리 모두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중국의 공장에 큰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다. 인수하자마자 이제 수출 통제에 걸리니까 적자가 엄청나게 되는 거죠. 이번 1분기 하이닉스 적자가 엄청나게 크게 났죠. 그죠? 네,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한 투자 제한을 위한 법률안이 지금 이제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고, 이 투자 제한을 한 이유는 뭔가하면 미국이 이제 중국의 투자 패턴을 분석을 해보니까 미국의 스타트업을 인수를 해요. 거기서 기술을 가지고 중국으로 빼가는 것들을 이제 패턴들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 같은 조치가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과학기술 연구 활동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서 이제는 미국 대학 연구소에 다 중국과 연구 활동을 하는 것에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핵심되는 석박사 과정에 있어서 중국 학생들을 유학생으로 받는 부분들도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독일의 도이치뱅크가 기술 냉전 지수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래프로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금융 리스크 분석을 지금 이제 한 걸 겁니다. 요거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길게 설명을 했어요. 네, 보시면 트렌드가 왔다 갔다 하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팬데믹이죠. 이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발발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보건 이슈가 글로벌 보건 안보의 이슈로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깨달았던 그런 이제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 다 이걸 아는 것들이니까 그때 중국이 착각하는 게 뭐였죠? 봉쇄 전략이었죠. 그걸 계속 누가 받아왔습니까? 베트남이 받아오고 그 다음에 인도가 받아오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뭐가 발생했냐면 공급망의 디스럽션, 공급망이 붕괴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뭐 지정학 위기, 그 다음에 그 세계화의 그 이제 리스크를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된 단초가 된 거죠. 이 부분들이. 대표적인 게 그 당시에 우리한테 있어 사례가 뭐였어요? 제가 그때 무역투자실장 할 때 굉장히 고생했던 게 첫 번째가 마스크였습니다. 마스크를 우리가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어디서 조달을 해야 중국에서 조달을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공급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마스크 서플라이어들을 찾으면서 공급망을 이제 회복시키는 작업들을 그때 했는데 가격이 그 당시 센트 가격이 돼가지고 7달러 달라고 하고 뭐 그런 했었죠 당기에 그게 2020년 2월 1월 그때 이제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그 공장을 하나 이제 만들자. 들어간 돈이 얼마냐? 그때 30억이 안 돼. 라인 하나 만드는 거.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공장을 만들도록 했는데 문제는 소재죠. 여기 들어가는 이제
필터가 있는데 필터 소재 부분이 없으니까 마스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섬유천이 그게 어디서 이제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자동차 에어컨 필터와 그 다음에 에어컨 필터 쪽에 들어가는 거하고 거의 유사한 겁니다. 어차피 그게 먼지 들어오는 걸 차단하기 때문에 그걸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데가 도레이, 대구에 있는 도레이에서 생산을 하는데 거기가 그 비싼 용도로 들어가는 걸 이제 이 비싼 마스크용으로 전용한 걸 협조를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이 됐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일부 받고 하면서 초창기에 대응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겁니다. 마스크가. 두 번째가 자동차였어요. 자동차에서 그 당시에가 이게 여기 와이어링 하네스가 돼 있죠. 이 와이어링 하네스가 뭔지 아세요? 전선 다발입니다. 전선 케이블 다발. 거기 보면 차량 이제 본넷을 열면 전선 다발 묶음들 있죠. 그걸 이제 기기하고 연결시켜 주는 건데 이게 자동차 모델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이거 가격 하나가 1불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거의 95% 가량을 우리가 중국 칭다오와 그런 지역의 공장 현대차가 가지고 있었는데 수송이 안 됩니다. 중국의 공세 정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생산한 차들이 그때 비좁고 그래가지고 뭐 중국 정부가 협조를 구하고 해가지고 그때 이 1달러도 안 되는 걸 이제 항공기로 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와서 생산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반도체죠. 자동차 반도체가 수급이 해가지고 지난 2, 3년 동안 엄청나게 차질을 이제 많이 이제 빚게 된 거죠. 이 자동차 부분도 이제 전체 자동차 가격이 차지하는 포션은 굉장히 낮아요. 근데 다 밸류 체인의 관점에서 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힘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싼 데서 조달하거나 해도 무방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궁금한 관점에서는 이거 없이는 차가 이제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라인이 스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는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리스크 관점에서. 그게 이제 팬디믹에서 우리가 배웠던 부분들이고요. 다음 부분은 이제 지정학적인 부분들인데 보면 첫 번째 지진이라든지 쓰나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9.11 테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그리고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공급망에 미치는 그런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도 뭐 일시적으로 끝내는 문제는 안 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에는 달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정학적인 그 리스크를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를 공급을 하는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데 이 전쟁 때문에 정치적인 사유 때문에 공급을 중단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를 점령을 하고 거기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세계 최대의 밀생산 국가니까 그 수출을 통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에너지 가격과 그 다음에 이제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가난한 국가에 있어서는 더 기아에 허덕이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전쟁 자체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쟁 때문에 정치 군사적 목적으로 해서 경제 수단을 활용했다고 하는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갖고 있는 부분은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가치를 같이 할 수 있는 국가와의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새롭게 각성시켜준 그런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뭐 다음은 뭐 이제 기술과 자원을 무기화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걸로 해서 나온 것들이 있는데 뭐 일본은 우리 같은 경우는 보면 우리 법원이 강제징용 판결을 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해서 그래서 한국의 세계 품목 반도체에 들어가는 세계 품목을 수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모든 국민이 이제 분노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때 뭐 해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 하고 하면서 그 당시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일본이 그동안 우리가 주전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자리 파야 되겠다. 공급망을 내재화하게 되겠다 해가지고 국산화 조치들을 국산화 조치를 하면서 이런 작업 환율들이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이 부분들에 있어서. 그 다음에 요건 앞에서 설명한 미국이 반도체법을 이제 제정을 하면서 자국의 핵심 기술을 자원화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관련한 이제 주변 국가들 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기술 자산, 반도체 쪽에 있어서 미국의 기술 자산은 뭔가 하면 장비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장비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기술력이 높은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장비를 도입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 라인을 이제 우리가 구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장비 기업이 Applied Materials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이제 이런 우리 한국의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수 없도록 법으로 통제를 좀 하고 있는 거고 그 장비를 사용한 이제 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투자를 하거나 수출을 하거나 하는 것을 통제하는 이런 법들을 만들어서 기술을 무기화하는 그런 조치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된 들인데 이건 이제 유럽에서 좀 많이 구사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은 미국만큼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기술 그다음에 안보 자산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환경을 가지고 규제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탄소 배출량을 가지고 규제를 하는 겁니다. EU가 한국으로 수출을 할 때는 탄소 배출량 규모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국은 EU로 수출할 때는 훨씬 더 많은 배출량을 하니까 탄소 배출을 많이 한 만큼에 대해서 세금을 더 내라 하는 이제 이런 규제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와 같은 이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대한 공급망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는 투자와 수출을 규제하겠다. 뭐 이제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여기 있는 이제 공급망 이제 실사법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애플과 같은 기업들은 보면 앞으로는 여기 아리백이라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뭔가는 탄소 배출을 제로로 이제 하거나 중립으로 할 수 있는 기업과 거래를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의 에너지원들은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 기업의 제품만 받겠다. 하고만 거래하겠다. 하는 형태로 지금 이제 이루어지면서 공급망을 이제 에너지 쪽에 규제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급망을 새롭게 이제 재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이제 있는 걸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이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5가지 핵심 요인이다 할 수 있고요. 그 각각들을 가지고 그러면 주요 국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과 정책과 그 다음에 조치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글로벌 공급망 세편은 지금 현재 있어서 뉴 노멀이즘 되고 있고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래서 이제 공급망의 전략 보고서를 화이트 하우스에서 발간을 합니다. 거기에 핵심되는 분야가 말씀드렸던 반도체, 그다음 배터리, 그리고 이제 에너지, 보건 이쪽 걸 가지고 지금 보고서를 지금 내고 이제 있는 것이고요. 요 전략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진행되고 이제 미국이 이제 전략을 추진을 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대외 전략과 국내 산업 전략을 연계하면서 그 다음에 정부 조달 분야 쪽에는 별도의 법을 이제 만들어서 그래서 보면 이제 바이 아메리카 법이라서 BABA라고 되어 있죠, 그죠? The Build America by America Act라고 하는 법을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산업을 이제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인프라 법을 이제 만들었고 또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 하나 빠져 있는데 인플레이션 단축법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세 개의 법을 갖고서 지금 현재 강력하게 공급망 정책을 지금 이제 이끌어 가고 이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공급망 정책의 지금 핵심은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 있는 반도체, 배터리, 그다음 바이오, 그다음에 광물 자원 이렇게 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산업 정책의 핵심은 미국 내에서 하거나 아니면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 국가하고 하거나 아니면 나스파 다시 말씀드리면 캐나다, 멕시코하고 하거나 하는 형태로 이제 산업적 벽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그것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이제 찾는 쪽으로 전략을 구사를 좀 하고 이제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 대목에서 이제 중국은 이제 홍색 공급망이다 이야기하면 이 말은 뭔가면 중국은 지금까지는 세계 공장의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품과 소재를 수입을 해서 그래서 전 세계에 수출을 하는 한국과 같은 그런 이제 산업 발전 전략을 채택을 했는데 이제는 그 소재와 공급을 국내에서 도달하는 내재화 전략을 이제 추진을 이제 하고 이제 있고요. 두 번째는 막대한 내수 시장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산업을 이제 일으키는 형태의 전략을 가져가고 이제 있는 거죠. 그 결과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디스플레이 분야 쪽에 있어서 이제 시장 점유율이 지금 중국이 한국을 추월을 좀 해서 역전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진출했던 우리 이제 LCD 산업들이 다 지금 사업을 정리하고 있고 국내에 있는 이제 LCD 산업도 OLED 중심으로 지금 이제 재편을 이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처해게 된 거죠. 여기서 그래서 LCD 점유율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데 보면 이제 중국이 이제 절반을 차지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나마 우리가 앞서고 있는 게 고부가 가치인 디스플레이, 고부가 가치 디스플레이인 OLED 쪽의 분야 쪽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을 우리가 좀 더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기후변화,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규제 전략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되는 법이 여기 보면 이제 핵심 원자재법 여기 Critical Raw Material Act라고 하는 이 법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은 핵심 주요 내용은 뭔가면 제3국 특정 국가한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그런 원자재의 의존도를 장기적으로 낮추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역내의 산업 기반을 만들고 그 다음에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이제 규제를 가하는 쪽에 법안인데 아직 법안만 만들어놓고 아직 발효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법은 중국만 규제하는 게 아니고 한국도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하고 좀 어프로치가 다릅니다. 미국은 거의 전적으로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쪽으로 입법 체계가 되어 있는데 이유는 조금 더 보면 균형되게 과도하게 중국을 이제 규제하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입법 체계가 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의 직접 조정제도 좀 전에 설명했던 방식으로 좀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타격을 받을 수 있죠. 중국하고 같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게 우리 같은 철강, 그다음 석유화학 제품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우리도 주력 산업이지만 중국도 주력 산업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공급망 이제 실사해서 탄소 배출량을 어느 정도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실제로 체크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배터리 쪽에 이제 규정을 새롭게 도입을 해서 그래서 이제 배터리 쪽에 있어서 탄소 배출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거기 제품의 이력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한 건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이제 담고 유통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요건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금을 준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불공정 행위를 해가지고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게 있었는데 일본 게 빠졌네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준비하다가 혼자 슬라이드 하다가 빠뜨린 것 같아요. 일본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이제 걔를 같이 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과 지금 이와 같은 형태의 협력을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쪽에 있어서의 중국 의존도가 우리와 동일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배터리 쪽에 있어서의 자국 산업 육성과 그 다음에 재활용과 관련되는 전략들을 21년도에 발표를 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이제 배터리 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사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시에 맞추면 거죠? 네, 뭐 편하게 하시죠. 네. 라디오도 되고, TV도 되고, 생이 아니라 괜찮습니다. 제 소리를 좀 따분하죠? 아닙니다. 괜찮나요? 목이 좀 마르시는데. 교수님과 이거도 없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분야가 지금 현재 이 배터리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배터리는 중국 굴기라고 하는 중국의 국가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현해낸 대표적인 분야라 할 수 있어요.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개발은 이제 미국, 유럽 쪽에서 진행됐지만 산업화를 한 것은 사실은 일본입니다. 이 배터리는 전자 산업과 함께 커왔던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소니의 워크맨 거기 배터리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노트북 거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형 2차 전지라고 해요.
지금 이야기하는 건 과거에 우리가 보면 이제 카세트에 들어가는 그 로켓 배터리 같은 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일회용이 한번 쓰면 버리는 건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다 재충전 가능한 영어로 하면 리차저블 배터리거든요. 이쪽의 시장을 연 최초의 나라는 이제 일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자산업 이제 따라잡았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 뭐 이제 그 다음에 우리 휴대폰을 이제 잡았잖아요. 휴대폰에도 배터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이 일본하고 경쟁을 하면서 따라잡은 분야가 이제 소형 2차 전지 분야인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는 배터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전기차 쪽의 배터리를 따라잡으면 일본을 따라잡으면 언제였냐면 2009년도였어요. 2009년도에 LG화학이 미국 자동차 회사인 GM하고 이제 전기차 쉐리 볼트라고 하는 차가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LG화학이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장을 충북 오창에 짓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였고 그 당시 그러면 뭐 일본은 놀고 있었는데 일본은 안 놀죠. 근데 일본은 전기차를 하는 게 아니고 뭘 해요? 하이브리드를 하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크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런 대용량의 대규모의 그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200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둘이 시작한 거예요. 해가지고 10년 넘게 한 거죠. 근데 그게 흑자는 전기차가 비싸니까 안 사잖아요. 10년 넘게 적자를 보면서 그걸 끌고 온 거예요. 두 회사가. LG화학과 그다음에 삼성 SDI가 소형 2차 전지의 흑자를 이제 갖고서 이 적자 보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쪽에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잘하는 게 뭐죠? 중국이 과정을 점프하는 거예요. 저희 말하는 우리 경영학적인 용어 시대적 혁신이라고 그러죠. 네? TV 쪽도 중국은 브라운관 세대를 바로 뛰어넘고 LCD 세대로 뛰어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국을 쫓아온 거거든요. 똑같은 걸 해요. 해가지고 내연차로서는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폭스바겐 이런 데를 벤츠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전기차 쪽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를 누가 투자를 도와줘요? 정부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주는 거죠. 전기차를 주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핵심이 배터리니까 배터리 쪽에는 투자, R&D 투자, 모든 투자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우리 그 배터리 기업들이 들어갔는데 한국 배터리 기업은 차별하는 거죠. 하나도 채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한중 간의 산업적 협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배터리 쪽이었고 그때 제가 산업정책 국장이어가지고 중국 이제 그 신식 산업부라고 그러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정보통신산업부가 되는 건데 거기하고 협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안건이 이게 배터리 안건이었습니다. 왜냐면 우리한테는 막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정부가 그런 게 아니고 기업이 이제 중국에 있는 전기차 업체가 이제 그렇게 선택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뭐 해가지고 중국 정부를 최대한 도와주도록 하겠다. 립 서비스만 하고 한 번도 실현이 되지 않으면서 여하튼 그렇게 중국이 시장을 키워옵니다. 그 결과 보시면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의 마켓 시장은 63%예요. 여기에 중국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죠.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CATL, 그다음에 BYD, BRD로 이제 보통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서
기술력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이제 기술력은 쫓아가는데 거기서 하는 배터리는 우리 같이 뭐 이렇게 무사양의 배터리가 아닌 저사양의 배터리, 리튬 인산 처리는 좀 점적인데 그쪽으로 해가지고 배터리를 이제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점유율이 지금 뭐 여기 있는 CATL, 그다음 BYD 여기 중국 업체거든요. 차지하고 있는 그 포션이 지금 보면 48%. 세계 마켓 시어의 48% 1위로 지금 이제 올라서게 지금 된 거예요. 근데 중국 시장만 이렇게 하느냐? 앞에 설명드린 1대1로 정책 이야기했죠? 1대1로의 정책을 통해 가지고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들, 그 광산에 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그 광산들을 선점합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그 광물들을 재련을 하거나 재련이 안 되면 원광을 중국으로 가져와서 중국의 값싼 전기료로 해가지고 거기서 재련을 해가지고 광물 소재를 해서 재련을 해서 거기서 가공을 합니다. 가공을 하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이제 소재가 소재 부품이 4가지예요. 하나는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전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4가지 부분을 다 자체 생산을 하면서 중국은 광물서터, 배터리까지 vertical integration, 수직적 통합을 해는 유일한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사회로 나가려고 그러면 자동차가 교통수단이 뭘로 바뀌어야 된다? 전기차로 바꿔야 되는데 공급국가가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이 만약에 러시아와 같이 수출 통제를 한다든지 이번에 있었던 이제 글로벌 팬데믹에 따라서 봉쇄 정책을 한다고 그러면 서방 세계의 교통 체계는 올수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연 중국을 믿을 수 있느냐? 그런데 중국이 이미 전과가 있죠. 과거에 히토리오라고 하는 희귀금속에 대해 가지고 수출 통제를 한 적이 있잖아요. 어디에 쪽에 대해서 했죠? 일본에 대해서 했어요. 일본이 중국에 대한 갖고 있는 정치적 입장에 대한 보복으로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 중국 공산당은 신뢰할 수 없다 하는 게 지금 미국과 EU 쪽에 정리된 입장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입장이 약간 애매모호했죠. 근데 새 정부 들면서 그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가 좀 된 거고 우리도 과거에 그런 경험을 많이 겪었죠.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마늘 파동 기억나요? 그 당시에 해가지고 우리가 마늘 가지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들어온 마늘 수입 제한하니까 중국에서 해가지고 우리 가전제품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했죠?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는 뭐가 있었죠? 자동차 요소수 있었죠? 굉장하네요, 그게. 그리고 요즘은 또 한 게 냉한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각종 대한민국 드라마 그 다음에 뭐 아이돌 그룹 공연 나갔죠? 이유는 설명은 안 되는데 결과는 다 보면 중국이 신뢰할 수 없는 그런 파트너로서의 일들을 한다. 여하튼 배터리 쪽이 지금 중국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터리 경제 안보 이슈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제 안보에 있어서 미래 사회는 배터리 없이는 이제 구동이 안 되는 거죠. 뭐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 위해서 배터리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 모든 게 지금 다 전동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 도심 공항비 도심 운송 비행기
UAM이라고 하죠. 도시방 비행기. 배터리 들어가죠. 그 다음에 드론, 배터리 들어가죠. 로봇, 배터리 들어가죠. 배터리가 안 들어가는 게 있나요? 그 다음에 심지어 신재생 에너지 발전하는데도 배터리가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에 갖고 있는 가능성 이슈라는 것 때문에. 바람이 풍력에서 바람이 불어가 전력을 생산했는데, 근데 그걸 저장을 안 하면 그냥 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안보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다. 배터리. 그래서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이제 했는데, 이 법의 취지는 뭔가하면 지금 대규모 이제 통합 통창, 그다음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대중 이제 관세 인상 이런 걸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졌거든요. 인플레이션을 낮추자는 취지로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이 배터리를 넣은 거예요. 네, 넣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배터리는 이제 전기차와 배터리는 미국, 그 다음에 북미 지역에서 조직 생산돼야 된다. 그렇게 이제 했고, 근데 자기네들은 이제 그 산업 기반이 없으니까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는 경우에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조금을 주겠다 한 거죠.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을 7,500불,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전기차 보조금 그 정도 주죠?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주죠? 네, 그 정도 돈을 주는 거예요. 주는데 조건을 달았어요. 1번 해가지고 전기차는 북미 지역에서 조립 생산돼야 된다. 2번 배터리 부품은 북미 지역에서 조립 생산돼야 된다. 3번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또 광물을 그건 이제 미국에서 하려니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해야 된다. 그것만 해야지 보조금을 받을 수, 7,500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좀 한 게 여기 있는 이 이야기예요. 전기차 최종 조립 조건, 배터리 부품 조건, 배터리 핵심 광물 조건.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이 조건을 이제는 중국 기업은 충족을 못하는 거예요. 배터리를 만드는 나라는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배터리 제조업체가 파나소닉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은 배터리 제조업체가 세 군데가 있잖아요. 세 군데가 있으니까 우리 기업이 여기 충족을 시킬 수 있죠. 지금까지 미국 배터리 시장을 장악할 1위 국가는 일본 파나소닉이었어요. 두 번째가 CATL이었어요. 테슬라의 미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상황이 역전이 되죠. 이제는 한국이 1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래서 지금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엄청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은 이제 앞에 설명드린 것이 중국을 직접 견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처럼 완전히 뭐 이제 힘판 붙자는 그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약간의 보면 중립적인 이제 그런 이제 법제고, 그래서 이제 보면 고상하죠. 보면 이제 과도하게 이제 배터리 의존도를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겠다.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대상이 되는 겁니다. 환경 보호하겠다. 그다음에 역내에 이제 생산되도록 하겠다. 요 요건을 맞춰주면 그럼 돼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이제는 미국에 못 가니까 어디로 가요? 이제는 이제 EU로 가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CATL이 지금 이제 유럽 쪽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유럽 쪽에 투자를 우리가 먼저 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생산 모터 공장을 유럽에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이 생각 SDI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랜 기간 동안
GM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미국 쪽에 투자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 헝가리와 폴란드에 지금 배터리 공장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자동차 업체와의 관계를 먼저 이제 맺었다는 점 하나. 두 번째, 중국 시장에서는 이제 중국 배터리 업체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거기서는 이제 진검승부를 해야 돼요. 해외에서 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중국 업체가. 이제 과연 그 진검승부에서 이길 수 있을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기초가 이제 중국이 되는 것이고 저희는 그 부분에서 자신이 있다. 최소한 유럽 시장의 절반 정도는 중국이 많이 가져가겠지만 저가 배터리를 하기 때문에 가져가겠지만 최소한 절반 정도는 우리가 이제 가져갈 수 있다. 거기서는 그렇게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EU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규제 입법들이 있습니다. 그 입법들을 지금 이제 충족하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EU가 갖고 있는 약점이 뭔가 하면은 EU는 미국하고 FTA를 체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미국 한미 FTA 체결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기대하는 거죠. 일본도 미국하고 FTA를 체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기시다 정부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긴밀하게 협의해가지고 지난 3월 말에 미국과 배터리 동물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렇게 해서 FTA 체결 국가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하고 동일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을 부여를 받은 거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공급자는 항상 복수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서플라이는 복수, 우리가 항상 보면 복수를 가진다. 많으면 다다익선이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봐서 이제 일본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다음 앞으로 이제 EU와도 이제 EU와의 관계를 봤을 때 이와 같은 협정을 체결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EU에 투자한 걸 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이제 틀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걸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우리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인데 중국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약하지만 전 세계 시장에서 보면 우리가 1등이다. 중국 시장을 빼고 나면 우리가 지금 점유율이 한 5%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경쟁력은 1등이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배터리 이제 NCM 배터리라는데 니켈, 망간, 코발트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그 배터리인데 그 배터리 양산 기술은 우리가 이제 세계에서 제일 뛰어나거든요. 가장 고부가 가치 제품이고 근데 우리 약점은 뭔가? 우리 약점은 이거죠. 결국에는 자원이 없다는 거죠. 그 밖에는 없는 거고. 두 번째 기회는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중국의 투자 공장이 한 12개 정도 되면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아직까지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2032년까지 전기차를 신차 판매의 67%로 가져가겠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을 거의 다 가져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거의 70%를 가져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위험 요인은 뭔가?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들,
그 소재들, 지금까지는 다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보면, 코발트 같은 경우 보면 83%,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흑연 같은 경우는 음극재로 사용하거든요. 이거 뭐 87%, 거의 뭐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뭔가면, 탈중국화를 위한 그 국내 투자를, 이 소재 쪽에 투자를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기업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에?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이제 여기 있는 코발트, 망간, 리튬, 뭐 이런 거 가지고 해서 양극재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양극재를 또 만드는 업체가 에덴엑스. 거기 주가 엄청나게 올랐죠. 그 다음에 과거에는 포스코 케미컬이라는 이름을 제가 포스코 퓨처 M으로 이름을 바꾼 포스코 그룹사. 거기는 이제 양극재와 음극재 두 개를 하거든요. 고기름때 그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그렇게 이제 국내 투자를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브랜드 쇼링을 하는 전략을 좀 하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는 특정 핵심 광물들은 인도네시아는 니켈, 그 다음에 호주도 니켈, 여기는 그 리튬도 납니다.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는 리튬. 이런 쪽 부분에 대한 이제 투자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광물 쪽에 투자를 해서 선점을 하고 하는 일들이 좀 이루어지고 이제 있습니다. 이게 좀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뭐 나갈 방향은 뭐 명확한 거죠. 어떻게 하면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느냐, 그리고 이제 공급망 다변화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 지금 보면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내수 시장이에요. 거기 또 버려둘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중국 시장을 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건 탈중국화, 어떤 거는 다른 나라 쪽으로 가, 어떤 거는 국내로 들어오고, 어떤 거는 중국 내에 있어야 되고 하는 적인 그런 이제 복합 방정식을 이제 가져가는 해야 되는 것이 그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다. 그런데 그것들은 그냥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그거는 각 산업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기술 난이도와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시장의 특성을 갖고서 이제 맞춰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가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그런 이제 전략을 지금 이제 구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런 공급망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그 안에 핵심되는 아젠다가 공급망 아젠다가 있습니다. 그 부분 적극 참여해가지고 우리 입장을 집어넣어야 되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제적으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도 이제 공동 대응을 해서 그래서 이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을 이제 필요할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지금 보면 제 얼굴 여기 있는데 이번 이제 한미 정상회의 때 가서 그때 이제 첨단 에너지 파트너십을 미국 측하고 했습니다. 이건 미국 배터리 산업협회랑 같이 해서 그래서 이제 공급망과 아린과 인적교류 협력을 했던 MOU 체결했던 사진을 이제 붙여놓은 것이고요. 이런 협력들이 앞으로는 이제 미국뿐만 아니고 이제 일본 기업하고도 좀 더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신규 시장 쪽에 협력을 넓혀야 되겠죠. 그래서 뭐 아세안 쪽에는 지금 보면 휴대폰이 지금 이제 거점 공장으로 되어 있고, 삼성이 거점 공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이제 거점 공장으로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
쪽은 LG 엔솔이 동남아에 최초로 공중전을 좀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세계 최대 이제 인구 국가가 된 인도 쪽에 대한 협력을 넓혀나가는 쪽으로 우리의 이제 신규 공급망 협력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 외에 중요한 것은 중동 국가와의 협력을 넓히는 그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자원에 대한 이제 외교 활동을 자원 외교 활동을 강화하는 건데 이번에 그래서 정부에서는 해외 자원 개발 투자에 있어가지고 투자 세액 공제를 해주는 입법 개정을 이제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내년서부터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이 좀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이제 국가 핵심 기술을 잘 보호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정부는 국가 핵심 보호 제도를 운영을 좀 하고 있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는 마더 팩토리를 이제 두고 해외 공장은 이제 주로 생산 쪽으로 가져가는 그 같은 전략을 이제 구사하면서 기술을 이제 보호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주요 국가 간에서 첨단 기술 통제 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취약했던 부분들인데 첨단 기술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와 같은 국제 기술 보호 협의체가 가동이 돼 있고 기업 입장에 또한 중요한 게 보면 이제 특허 보호 관련된 부분들인데 지금 국내 쪽에만 많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나갈 시장에 대해 쪽에서도 특허 보호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지금 우리가 중국에 나갈 때 특허 보호를 우리가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또 삼성 제품이 삼순이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짝퉁 제품이 거의 얼마나 많아요? 보호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더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자원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 있어가지고 이 리사이클링과 관련된 순환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게 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상으로 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서 주요 동향과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주요 정책 전략, 과제 뭐 이런 사항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이 시간 이렇게 뭐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장님 많이 들었는데 웬만한 교수님은 없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알리는 있고 또 이렇게 좀 슬라이드 보니까 독특한 눈이 보이죠. 잘 혹시 뭐 궁금한 질문 한 두 개만 뭐 이해가 잘 안 되실까요? 하게. 네. 예, 너무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한국투자증권의 김종렬입니다. LG, 아까 이제 아주 희망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기술력에서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그 배터리 부분에 그게 단연 1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정말 우리 지금 이대로 가면 배터리 부분이 세계 시장에서 희망적인지, 그것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 그 배터리 종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크게 또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고 있어요. 하나는 그 배터리 양극재 소재를 뭘로 하느냐에 따른 그 분류인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NCM 계열이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면 들어가 있는 광물이 니켈, 그다음에 코발트, 망간에서 그래서 배터리를 만듭니다. 이 제품은 출력이 높아요. 근데 전기차가 오래 이제 달릴 수 있는 거죠. 주행거리가 길릴 수 있는 건데, 이제 중국이 그건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잘 아는 것은 리튬 인산 처리라 해서 LFP 배터리라고 합니다. 그거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주로 보면 철 관련되는 제품이 거기 소재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저가 제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면 이 저가 제품을 이제 중국 업체가 기술력을 개발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NC의 배터리에 비슷한 성능을 지금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전기차가 보면 고급차부터 그다음 고급차까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저가 제품 쪽에는 중국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가 제품은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저가 제품은 중국이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건 저가 제품을 못하는 게 아니고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동안 안 했던 건데 이쪽도 이제 좀 투자해서 준비 중에 이제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앞으로 중요한 건 차세대 배터리 기술력을 누가 선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희가 좀 충분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의 전망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전기차로 가는 것은 대사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만들 수 있는 플레이어가 누가 되느냐? 기존의 배터리 업체만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기술적 난이도로 봤을 때 이것은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죠? 테슬라가 기가 팩토리라는 걸 가지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단점은 뭔가 하면 자사 제품에는 들어가지만 다른 데로는 이게 이제 확산되기는 어렵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중립적인 그런 배터리 업체가 훨씬 더 보면 이제 다양하게 제품의 애플리케이션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장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대사를 역임하셨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배터리뿐만이 아니고 인도네시아가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뉴스에 보면 현 대통령, 조코 대통령이 펼치고 있는 여러 가지 인도네시아 경제를 위한 그런 정치 활동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활발한 것 같은데 대사로 되셨으니까 우리가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산업 분야가 뭐가 있을까? 지금 근래에 보면 베트남에 굉장히 많이 진출돼 있거든요. 근데 어떤 뉴스를 보니까 아시안 국가에서 중국 다음으로 클 수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다라는 그런 뉴스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어떤 그런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 좋은 파트너가 현재로서는 베트남인데 향후로서는 인도네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 제가 이제 별도로 이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테마인 것 같고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겪은 인도네시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앞으로 경제 전망 영국이나 그다음 IMF나 월드뱅크나 경제 전망을 할 때 2030년, 2035년 이 정도 되면 지금 이제 G16이거든요.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지금 G20 국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제 G20 정상회의 의장 국가로서 활동을 했고요. 2030년, 35년 그때 되면 아마 G10 규모로 성장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주요 예측 국가에 보면 우리보다 경제 규모는 이제 경제 규모 측면에서 우리를 앞설 걸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는 내수 시장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내수 시장 부분에 있어서 포텐셜이 굉장히 큰데 거기가 제조업이 굉장히 약해요. 베트남보다 제조업이 약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게 제조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사업 기회는 많다. 그러면 그 다음 봐야 되는 게 그러면 거기서 과연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뭐 대대 있죠. 이제 그 부분에서 그 다음에 직원들이 게으르죠. 그게 이슬람 국가니까 이슬람 인구가 세계 최대이니까 생산성이 뭐 떨어지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베트남보다는 좀 이제 경쟁적으로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 규모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베트남보다 훨씬 크다. 그 다음 두 번째, 정치 환경.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처럼 이제 대통령 직선제와 평화적 정권 이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국제적으로 훨씬 더 안정되어 있다. 그게 뭐 굉장히 큰 이제 뭐 강점이 있고. 세 번째 이걸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 농민 사회가 거기에는 굉장히 인도네시아 경제가 굉장히 안정돼 있다.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안정돼 있는 사회일 거다. 거기서 사업을 해서 돈 버신 분들이 많아요. 성공의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교민 사회들이 다른 교민 사회들 보면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분들은 다 보면 신발, 그다음 의류, 가발, 가구, 뭐 온갖 종류의 제조, 그런 물류, 뭐 해서 거기서 이제 경제적으로 성공한 분들이 많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가셔서 사업을 하셔도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간증해 주는 거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어디 가나 꼭 강조합니다. 그 대신 그냥 가면 망하고 한 오랫동안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분석하시고 그래 좋은 파트너를 잡아서 그래서 좀 기남으로 이제 붙이면 그러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네,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정말 깨를 만들지 않는 재미있는 나라, 정이 많이 가는 나라고 그런 나라 기회를 주시면 다음에 하반기에 교수님이 기회를 주시면 또 뭐 손자는 다 정말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고